타라는 혼자 있을 때의 안전에 대해 많은 경고를 들었고 항상 자기 전에 문을 신중히 잠그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밤중에 깨어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물잔을 집어 물을 마시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공포에 얼어붙고 침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간에 어두운 형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불을 켜려고 손을 더듬으며 자신을 지킬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벌어졌다. 침입자는 무자비하게 행동했고 타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살해당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고 살인자는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본 후 떠났다. 그 공포는 어머니를 평생 괴롭혔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타라에게 가져다 주려고 집을 방문했지만 타라는 그것을 영원히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웃의 전화가 뉴올리언스 경찰에 접수되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절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타라라는 젊은 여성이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가 자신의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가족에게 범죄 현장을 그대로 두라고 지시한 후 현장으로 신속히 달려갔다. 깜빡이는 파란색과 빨간색 신호등이 거리를 빠르게 지나갔고 피해자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임무는 피해자의 가족과 목격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다. 타라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기절했고 구급대원들이 그녀의 호흡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 끔찍한 죽음이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살해되었다. 피해자의 눈은 여전히 뜬 채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살인자는 무자비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을 들어올려 앉는 바람에 현장의 일부 증거가 훼손되었지만 다른 단서들은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 피해자는 타라 존슨이라는 24세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며 도시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서 일했다. 그녀는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며 복수할 적이 없었다. 문 자물쇠에 강제 침입의 흔적이 있었다. 침입자는 작은 도구를 사용하여 문을 부쉈고 그 과정에서 매우 능숙한 솜씨를 보였다. 자물쇠에 난 긁힘 자국은 얇고 단단한 금속 조각과 강력한 접착제가 자물쇠의 메커니즘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나타냈다. 현장의 상황으로 보아 침입자는 이 일을 조용히 처리했으며 타라나 이웃 주민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침입자는 분명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집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거실은 침입자가 많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지만 신중한 관찰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거실의 서랍들은 열려 있었지만 소음을 피하기 위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물건들이 어지럽혀져 있었다. 침입자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으며 그게 돈일 수도 있었지만 단순히 돈 이상일 가능성도 있었다. 부엌에서도 소란의 흔적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마시다 만 물장과 물병이 있었다. 물병 아래에는 물방울이 모였다가 말라 있었다. 누군가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던 것으로 보였다. 그것이 타라일 수도 있고 침입자일 수도 있었다. 경찰은 물잔에서 DNA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경찰은 물잔의 가장자리에서 남겨진 DNA를 분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 타라의 시신은 침대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공포에 질린 채로 굳어 있었다. 피가 매트리스와 얇은 이불을 적셨다.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 침대 옆 램프는 여전히 켜져 있었으며 커튼은 닫혀 있었다. 거실과 달리 침실은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이는 침입자가 타라를 살해한 후 방을 뒤집어 놓았음을 시사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고 옷과 개인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지갑과 가방은 비어 있었고 현금과 귀중품들이 사라졌다. 경찰은 타라,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이웃 주민의 지문 외에 다른 지문을 발견하지 못했다. 살인자는 타라의 복부를 정면에서 여러 차례 찔렀으며 총 6번의 칼자국이 있었다. 칼자국은 강력하고 결단력 있게 들어갔고 그녀의 간, 신장, 비장이 찢어져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상처의 위치로 보아 살인자는 오른손잡이였으며 그녀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잔혹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였다. 현장에는 저항이나 싸움의 흔적이 없었고 이는 타라가 완전히 방심한 상태에서 살해당했음을 의미했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이웃 주민은 현장에서 진술을 했다. 저는 정원에 있었는데 그때 여성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집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침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경찰이 나중에 보았던 것과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타라를 안고 울고 있었고 저는 당황하여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저는 경찰이 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타라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밖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문제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들에게 타라의 인간관계와 최근에 이웃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 추가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친절하고 호의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특별한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타라는 혼자 살고 있었지만 이웃들은 그녀에게 자주 찾아오던 전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몇몇 이웃들은 그를 본 적이 있으며 그를 호감 가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는 통제적이고 질투심이 많으며 소유욕이 강했다. 타라는 너무 친절해서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았지만 그는 그저 친절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때리기도 했다. 한 번은 타라에게 인사했더니 저를 위협적인 눈빛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전 남자친구는 약 2달 전에 타라의 전 남자친구가 되었지만 이별 후에도 여러 차례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가 목격된 지 일주일이 넘었다. 타라의 어머니는 딸이 전 남자친구를 다루었다고 말했으며 그가 최근에 떨어지게 된 이유는 타라가 그에 대해 어떤 약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딸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지만 이 동네는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감각이 맞았고 그 사람이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케빈 데이비스였으며 근처 은행 직원이었다. 그와 타라는 거의 1년 동안 교제했으며 그 기간 동안 자주 다퉜다. 그는 질투심이 많고 폭력적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화해했다. 하지만 2달 전에 타라는 그와의 관계를 끝냈다. 이는 그녀가 그에 대해 어떤 비밀을 알아내어 우위를 점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이 침입의 동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경찰은 그를 데려와 신문할 필요가 있었다. 신문이 진행되었다. 경찰이 은행에 가서 케빈에 대해 문의했을 때 며칠 전에 휴가를 냈으며 전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공공기록을 통해 그의 주소를 추적했고 팀이 그의 집을 감시하고 체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케빈의 집은 그의 세련된 직업적 이미지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잔디는 마른 잎으로 덮여 있었고 이웃들은 집이 며칠 동안 잠겨 있었다고 말했다. 집 안에서는 수상한 악취가 나고 있었다. 앞문이 살짝 열려 있어 의심이 일었고 경찰은 즉시 집으로 돌진했다. 집안의 광경은 너무 끔찍해서 몇몇 경찰관들은 뛰쳐나와 구토를 했다. 화학물질에 담긴 동물 사체들이 담긴 유리병들이 방 안에 줄지어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인간 해골이 들어있는 유리탱크가 서 있었다. 침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은 케빈이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발견했다. 용의자가 3시에 침실 창문을 통해 도주 중이다. 이 팀, 외부에서 엄호하라. 케빈은 지면에 닿자마자 체포되어 신속하게 수갑이 채워져 구금되었다. 경찰서에서 케빈은 집에서 발견된 해골에 대한 신문을 받으며 긴장하고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다. 예상치 못하게 그는 타라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경찰에게 말했지. 그렇지? 타라 그 밑줄. 내가 그녀에게 교훈을 가르쳐야 했어.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서 떨어지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케빈은 타라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추가 조사 끝에 그 해골은 케빈의 고인이 된 어머니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는 1년 전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지만 케빈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녀의 시신을 파내어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타라는 그들의 마지막 다툼 중에 이 어두운 비밀을 발견했고 이것이 그들의 결별로 이어졌다. 타라는 그의 어머니의 유해를 가지고 협박하며 그가 다시 자신에게 접근하면 그의 어머니의 시신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를 멀리하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그러나 케빈은 타라의 살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내가 저지른 일이 나를 의심스럽게 만들겠지만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라고 그는 주장하며 타라가 살해된 날의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그는 그날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케빈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동안 법의학 수사관들은 물잔에서 피해자의 것이 아닌 DNA 샘플을 발견했다. 만약 케빈이 살인자가 아니라면 범인은 아마도 전문적인 범죄자일 것이다. DNA는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과 연결되었다.
그는 폭력적인 공격과 공공소란 전과가 있는 제이슨 밀러였다. 제이슨은 이전에 11월에 출소했으며 현재 도시에 살고 있었다. 2달 전에 그는 타라의 새로운 이웃으로 이 동네로 이사왔다. 경찰은 제이슨을 체포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변덕스럽고 위험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작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평복 경찰관들이 그의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탐정 루이스는 문을 몇 번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다. 경찰이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비어 있었다. 제이슨은 도주한 상태였고 그의 현재 위치는 알 수 없었다. 모든 노력이 이제 그를 추적하는 데 집중되었지만 그동안 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루이스는 수사팀과 함께 본부로 돌아가 회의를 시작했다. 즉각적인 우선순위는 제이슨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를 체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제이슨의 차량 번호판과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할 계획이었다. 지역 교통 당국에 용의자의 흔적을 찾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차량이 도시 외곽 교외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그는 차를 버리고 도주한 상태였다. 나중에 루이스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전화를 이용해 제이슨의 과거 범죄 동료 중 한 명인 척하며 전화를 유도해 제이슨이 다시 전화하게 만들고 그의 위치를 파악하여 체포하려고 했다.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전화 신호는 제이슨이 차를 버리고 멀리 떨어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이동수단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그에 대한 의심을 더욱 굳혔다. 이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체포작전은 공개적으로 수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은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위장한 경찰관들이 거리를 조용히 걸으며 제이슨에 대해 묻고 작은 보상을 제공했다. 이 방법은 항상 그 지역에서 효과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관 중 한 명이 제이슨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고 그는 허약한 노파로부터 빼앗은 임시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제이슨은 여전히 약에 취한 상태에서 체포되었다. 제이슨은 신문실에서 무관심하고 도전적인 태도로 앉아 있었으며 겁먹은 기색 없이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루이스는 먼저 그의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제이슨은 불법 약물 소지 및 밀매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는 소량의 약물을 작은 배낭에 넣고 있었다. 체포될 당시 제이슨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듯 보였다. 이 모든 혐의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구속될 것 같나? 기껏해야 ETILD 3년 정도 감옥에 있을 테지. 오, 나름 쉴만한 곳이겠군. 그것만이 아니야. 내 이웃인 타라의 살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래? 난 아무것도 몰라.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 제이슨은 타라의 살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자신있게 부인했다. 그러나 소녀의 집에서 발견된 DNA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는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루이스는 이 기회를 알아차리고 일련의 탐색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 물자는? 그녀는 내가 오후에 배관 문제를 고쳐줬을 때 나에게 그것을 줬어. 그걸로 나를 누명씌울 순 없어. 너희에게는 진짜 증거도 흉기도 내가 그녀를 죽였다는 증거도 없어. 그 순간 경찰은 제이슨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했다. 차 안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그가 배낭과 검은 가방을 차에 실은 모습이 보였고 나중에 그는 그 가방을 언덕 근처의 황량한 도로에 버렸다. 경찰은 가방이 버려진 지역을 수색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을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고 그들은 찾던 것을 발견했다. 제이슨이 살인자임을 확인한 물건이었다. 범행에 사용된 칼이 그의 지문과 피해자의 혈흔과 함께 발견되었으며 그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도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다. 케빈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었고 그는 석방되었다. 범행 당일 외부에 주차해 있던 이웃이 제이슨이 타라의 집을 떠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제공했다. 증거가 제시되자 제이슨은 이를 부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당황하다가 공황 상태에 빠졌고 결국 무너졌다. 어떻게 그걸 찾았지? 난 다 버렸는데.